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줄게요.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홈즈 법률사무소의 하서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유익한 상담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보고 올게요. 상가서 나가달라는 일방적 통보. 뇌사 상태의 딸과 외도하는 사위. 깡통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파혼과 위약금.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 했던 걸 저도 지금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 주제에 저희가 개인 파산에 관련된 것도 이따 다룰 거고요. 또 다른 내용들 다룰 거니까 잠시 후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또 새로운 어떤 에피소드들과 함께 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상식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는 시간, 바로 일상의 로우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 어떤 건가요, 변호사님? 예, 오늘은 채무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자, 아무래도 코로나19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 많으실 텐데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하는 분들도 그만큼 늘어났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자세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개인 파산의 그런 의미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모든 이제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요. 또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책받아서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실 이 개인 파산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서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는데요.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하기 어렵거나 다른 채무 조정 방법인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등에 따라서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신용불량자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변제가 너무 좀 힘든 경우에도 또 파산 신청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파산이 확정되면 이후에 좀 불이익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은 네. 파산자가 되기 때문에 다소 이런 파산자의 지위에 따른 공사법상의 어떤 불이익이랄지 경제활동상의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불이익은 파산자가 이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은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이제 면제가 되는 것이라 그 제한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파산자로서 이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한정이 되고 가족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아까 그 불이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공사법상의 제한에 있어서는요. 사법상 후견인, 친족 회원, 유언 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법상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에서도 퇴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같은 그런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인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가 파산 선고로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자, 네. 그리고 그 경제 활동의 제한도 뒤따르는데요. 파산 선고 결정이 확정이 되면은 파산자의 그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 기준지 시구읍면 장에게 파산 선고 사실이 통지됩니다. 그래서 신원 증명서에 그 신원 증명 사항의 하나로서 그 파산 내역이 기재가 되는데요. 네. 참고로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원 증명 서류에 그런 기재가 생기게 되면은 금융거래나 취직 등에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러면은 나중에는 삭제가 되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파산자라고 해서 그냥 삭제가 된다기보다는 네. 면책을 받게 되면은 그 전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네. 받는 것이 확정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로 그런 불이익이 소멸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의 시구 읍면장에게도 그 면책 결정 사실은 통지가 되어서 파산 선고 받은 사실이 신원 증명 사항에서 삭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파산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10년간 이런 불이익은 유지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좀 페널티라고 할까요? 불이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에게는 있지만 다행히 뭐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불이익이 있더라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예, 변호사님께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질문이 애매하긴 한데 파산 신청을 뭐 추천을 하시는지요? 예. 이렇게 본인이 이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채무에 늪에 빠지는 경우에는 이런 파산 제도를 통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은 훨씬 그 재기나 갱생하는데 훨씬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개인 파산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채무의 전액을 탕감할 수 있고 또 신용불량자도 그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기록도 삭제가 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채무가 면책이 되는 점에 대해서도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질문을 받는 것이 네. 이렇게 파산 면책 결정이 나고 나면은 1년 안에는 재산 축적이나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고요. 파산 면책 결정이 있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파산자의 그런 불이익 등 그런 면책을 법원이 결정해주고 확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재산을 축적하셔도 되고 신용카드까지는 그 등급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체크카드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점과 장점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잘 따져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또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자격 요건이 따로 있는 건지요? 네, 자격 요건이 조금 엄격한 편인데요. 재산보다 채무가 우선 많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다고 해서 뭐 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1000만 원은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만 파산을 인정을 해주고요. 또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정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재산을 숨겨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나 거짓이나 사기로 파산 신청을 진행한 경우 또는 직전에 그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재산을 빚을 막대하게 늘렸다는 경우나 서류 준비를 미비하게 한 경우에는 이런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면책 결정에 이제 기각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거 있을 것 같은데 미리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면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요, 파산 신청에 대해서. 파산을 아까도 방금도 살짝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파산을 이제 신청을 할 거니까 채무가 모두 탕감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 직전에 이렇게 빚을 늘리면 파산이 신청이 기각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네.
직전에 막 이렇게 빚을 마음껏 끌어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파산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런 채무들을 전부 다 변제해야 되게 되니까 그런 미리 알고 이제 파산 신청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실 것들이 많습니다. 또 그 신용적으로도 그 소득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소득을 이제 계속 발생을 시켜서 개인 회생을 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사정이나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 또 뭐 부모라든지 자녀와 같은 그런 부양 가족의 수 이런 것까지 잘 고려를 해서 본인이 파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은 개인 회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의 재산 관계라든지 부양 가족의 수라든지 이런 것도 잘 확보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뭐 또 이 외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그 요건과 많이 결부가 되는 얘기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소득이 만약에 일단은 없어야 파산이 신청 자격이 된다가 일단 기본적인 그 요건이기는 한데 네. 만약에 최저생계비 이하로밖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사실상 회생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단순히 지금 현재 내 수입이 굉장히 적고 일을 쉬고 있다 그런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거나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 소득을 뭐 연령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는 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런 것이 인정이 돼야 소명할 수 있어야만 파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일하기 싫다고 해서 일하기도 싫고 만약에 뭐 빚도 갚기가 싫다. 어렵다라고 해서 파산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파산 신청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파산을 신청하려면은 그런 그 파산 신청서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제출하는 법원이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내 주소지가 어디이든 간에 서울 회생법원에 그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서울 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은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을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현재 이제 그 파산을 하려는 자가 부천시에 살고 있다. 네. 그러면은 부천 지원이 아니라 인천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정의 신청 비용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준비할 서류가 굉장히 사실 많은 작업에 속하거든요. 네. 자잘자잘하지만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돼서 그걸 다 하나하나 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각종 부채 증명서라든지 본인의 재산 상태를 말하는 뭐 그런 것들을 잘 서류를 소명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파산 신청의 요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서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과연 좀 나에게 뭐가 유리한지 지금 다들 뭐 파산 신청까지 생각을 했으면 지금 굉장히 또 힘드신 상황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토대로 알려드렸던 것들을 잘 이렇게 취합을 하셔가지고 네. 아무튼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닌 게 좋을지를 잘 생각하시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로 오늘은 개인 파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저희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저희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75세에 된 여성분인데요. 예. 그 아들이 그 법적인 아들이 아니고 이혼해가지고 네.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아파트를 지금 줬는데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서 그 네. 이사를 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줬는데 예. 그 사람이 이제 사망 시에 그 나한테 모든 것을 재산이 조금 있는데 그걸 넘겨준다고 하는데 예. 그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일단은 지금 그럼 제가 대충 정리해 보면은 75세 여성분이시고 지금 전화 주신 분께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신다고요?
맞나요? 예, 저는 상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전혀 혈연 관계로 엮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을지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궁금하신 가족이 없기 거죠? 때문에. 예, 아, 가족은 없는 상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질의응답을 하면서 상담을 이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옆에 예. 지금 하서정 변호사님 바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예, 예, 말씀을 들으니 이제 그 75세 그 여성분께 이제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하시는데 그분께는 네. 사실상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은 상속받을 가족이 없다는 것이죠. 예, 아들이라고 있으신 분도 이제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아니신 것 같고요. 예, 그 사망했고, 사망도 했고, 사망도 하셨고요. 그러면은 예. 지금 그분께 이제 재산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 그 혈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전에 미리 이제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되는데 꼭 그 사망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이 예, 만약에 뭐 생계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 여성분과 함께 그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증여 계약서요? 네. 예,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예, 예, 이제 살아 생전에 이제 그 물려주려고 하는 그 재산을 지금 바로 주는 거죠.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그렇게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요. 예,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주는 효과를 증여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인 증여 계약이 있을 수 있고 또 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상속과는 지금 전화하신 상담자님이 전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속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예, 어떤 식으로든 증여 쪽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인 증여는 미리 이 여성분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증여한다라고 지금 전화하신 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해요. 예, 장래에 이제 발생할 것을 미리 계약하는 거죠. 예, 그렇게 사인 증여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유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언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유언에다가 지금 선생님께 무엇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그 유언에는 좀 엄격한 요건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데 그 요건을 준수해서 유증을 하시면 유언을 하면은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 유언서를 확인을 하고 법원이 확인을 해서 그 재산이 상속 증여가 되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을 시켜줍니다. 예, 다만 지금 혹시 그 여성분이 제가 궁금한 것은 연세가 많으신데 뭐 후견이라든지 뭐 이런 법정 대리인이 따로 있는 상황은 아니신지 지금 정신적으로 또렷한 상황이신지가 궁금하고요. 예. 지금 또렷하신 상황이라는 거죠. 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고 이제 그분도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건강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런 건강한 상태일 때 미리 유언을 하게끔 하시던지 아니면 상인 증여 계약을 체결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그 상태로 바로 증여 계약서를 체결을 하셔서 지금 현재 그 재산을 받아오시던지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되겠고요. 또 다른 가족들이 없다고 하니까 설사 나중에 이제 그 재산을 물려받으시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와 같은 그런 위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선생님께서 아무도 없다라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정말 형제 자매에 이르기까지 상속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그 이혼해가지고 네. 그 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혼은 했는데 만약에 그 할머님, 그 75세 여성분의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전혀 다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거나. 하여튼 그런 확인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만약에 정말 상속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은 굳이 뭐 유언 대용 신탁까지도 활용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를 받으시든지 사인 증여 계약을 체결하시든지 유언을 하게 해서 유증을 받으시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 세 가지 방법 모두가 다 공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예, 공증이요. 네, 공증을 네. 받으셔서 특히 유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든요. 예, 유언에는 또 여러 가지 4가지 정도의 예.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는 또 이 할머님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쓸 수 없는 방법이 또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할머님의 건강 상태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잘 취합해서 근데 지금 만약에 굉장히 건강하신 상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유언 방법을 4가지 정도의 보조적인 그 부차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유언 빼고는 3가지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 뭐 주소라든지 날짜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 유언 요건에 맞춰서 기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언 뭐 공증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러면은 예. 변호사를 통해서 아주 적법하게 유언을 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언을 하게끔 하시면은 유언으로서 효력도 발휘가 될 것이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증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네, 공증사무실에 가시면은 유언 공증을 하려고 한다. 그 할머님을 모시고 가시면 되거든요. 할머니를 모시고 가면은 실제로는 아주 손쉽게는 자필 유언이라고 해서 그 할머님이 어떠한 재산을 몇 월 며칠에 누구에게 뭐 어떻게 준다라는 그런 그 사망 후의 효과를 하는 그런 유언의 효과도 있는데 그 자필 유언은 사실 공증의 방법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효력을 지금 확정적으로 확인을 받고 싶으신 거니까 가장 이제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그 유언의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공정증서 유언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대로 뭐 유언을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간편하게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더 추천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유언장이나 위임장 가지고 모든 재산을 네. 권리를 나한테 주겠다는 그런 건 어떤 효력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위임장이라고 하면은 추측컨대 아마 그 이 할머님이 본인이 되고 지금 상담하시는 이 상담자님이 대리인이 돼서 위임장을 줄 테니 네가 이 위임장을 가지고 이 재산을 어떻게 뭐 처분을 해라라든지 처분할 관한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전혀 효력이 없다 이거는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할머님이 위임장을 주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대리인이 돼서 그 재산에 대해서 뭐 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뭐 대가를 또 증여 계획을 통해서 지금 선생님께서 뭐 취득을 하신다든지 하면 그것도 당연히 효력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지금 알고 계시면 그냥 위임장만 준다고 하시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가 재산이 있어요? 상황시에 모든 것을 나한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나한테 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막 뭘 하자 막 그러는데 네. 이게 내가 증여세면 증여세금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유언을 해도 그 또한 똑같은 세금이 나옵니다. 팔아도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금 재산 관계가 만약에 그 액수가 너무 소액이어서 우리 그 세금 관계 규정에서 면책을 해주는 정도의 소액이라면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지금 부모 자식 간도 아니시기 때문에 증여세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떠한 방법을 취득한다고 하시더라도 세금을 피하실 수는 없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이 수반되거든요. 예, 물론 그래서, 세금이 이제
이제 처분을 해도 그에 따른 세금이 나오겠죠. 처분을 해도 세금이 나오고 처분했을 때 그 대가를 취득하셔도 그 대가의 현금을 취득하신 거에 대한 세금이 나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럼요. 취득했다는 게 예. 그래서 그걸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위임장을 준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 지금 이 주겠다고 하는 그 할머님이 선생님께 위임장을 줄 테니 뭐 알아서 가져가라 라는 뜻이라면은 사실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거래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간편한 것이 이렇게 증여계약을 직접 체결하시는 것이 낫고, 그 할머님이 지금 아무런 그 정신적인 문제도 없고 법적으로도 사법상 어떤 뭐 한정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성년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을 또 제3자한테 줘서 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직접 그 할머님과 상담자님이 직접 증여계약이라든지 사인증여라든지 아니면 할머님 단독으로 유언을 하게 만들어서 예. 그렇게 지금 법률 행위를 하시면 되는 거지 위임장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공증을 할 때 그 행위를 대리하게끔 유언 대리를 하게끔 해서 위임장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예. 직접 저 할머님께서 공증사무소에 안 가시는 경우에 그 또한 유언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바로 처리가 안 되고 할머님을 반드시 또 공증사무소에 나오게끔 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할머님이 또 지금 뭐 거동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의사를 구술로 말로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건강 상태라면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대리인이 대신 한다기보다는 공증 그 변호사가 이런 뜻이냐 이렇게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고 답을 듣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유언을 대리인이 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공증사무소에 함께 두 분이 가셔서 그 뜻을 그 대리인을 이제 공증 변호사에게 맡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두 분이 가셔서 처리를 하시면은 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유언장이나 위임장 가지고 모든 것을 나한테 알아서 해라 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처분을 그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군요.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님이 처분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으시고 그 처분 행위를 대리인 상담자님께 완전히 전권을 주면서 네가 대리인으로서 알아서 처분하고 그 대가를 뭐 취득해라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유효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대리권을 위임을 받으셔서 그럼 그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본인의 뜻대로 이제 잘 처분을 하시고 그에 따른 이제 뭐 대가를 취득하시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그 유언장이나 위임장 가지고 어떤 공중사무실이나 어떤 그런데 변호사나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렇죠. 그냥 만약에 재산을 그 지금 선생님께서 대리인이 돼서 대신 처분한다라고 하면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조금 더 사서 증서를 확실하게 확인받는 그런 행위는 가능은 하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당연히 유효한 사법상의 법률 행위고 대리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님의 의사가 분명하게 있고 그 의사에 기해서 대리 행위를 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꼭 공증 이런 것이 필요 없더라도 위임장을 유효하게 작성을 하셔서 행위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유언장 꼭 뭐 증인만 세우고 그럴 수 있겠죠? 유언장에 증인을 세워야 하는 유언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자필 증서 유언은 또 증인은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떤 유언 방식을 선택할지를 조금 더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 전에 먼저 대리 행위로 뭐 해결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증인도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법률 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으로서는 본인에게 정말 이 재산을 이 대리인을 통해서 처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내가 처분을 했을 경우엔
어떤 확인 절차가 나오니까. 네, 예. 네네. 자, 필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15분 정도 상담을 좀 도와드렸는데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예. 지금 뭐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두 분이서 예.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 증여 계약서라든지 작성을 하셔도 되고 증여나 유증 여러 가지 또 방법 안내해 주셨거든요. 예, 할머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잘 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 자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주변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혈연이나 네. 가족들이 없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지만 혹시나 가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럼요. 몰랐던 네, 숨겨져 있던 가족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 상속인이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다면은 예. 또 10년 내에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상속 회복 청구의 대상은 또 안 될 수는 있지만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네. 어떤 경우에도 그 상속에서 제외된 자가 상속을 어느 정도 그 본인의 상속분의 반 정도 혹은 3분의 1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럴 때는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없고 네. 반환 청구를 하면 줘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10%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10%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 본인의 그분의 상속분이 본인의, 그분이 오. 이제 자녀인지 아니면 네. 형제 자매인지 관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분이 만약에 단 한 명이다, 그럼 사실 100%를 가져갈 자였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이런 증여 행위를 통해서 전부 다 뺏긴 상황에서는 그 100%의 반을 50%를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전화하신 상담자님은 50%만 보유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자 어쨌든 뭐 그 주변에 가족 친인척들이 없는지를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계약이라든지 유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미리 좀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7세, 3세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최근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 개인 SNS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매일 올립니다. 저는 혹시라도 아동범죄의 대상이 될까 걱정돼서 공개적인 SNS에 아이 사진을 올리지 말고 제게 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상업적으로 아이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생활 모습을 공유하기 위해 올린다며 제 요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네요. 어린이집 선생님의 이런 행동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라는 또 질문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저는 둘 다 이해가 가기는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또 아이를 또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이거 올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귀찮잖아요. 사실 엄마들도 귀찮은데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는 요즘에 그 아동을 타겟으로 한 범죄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초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자신의 얼굴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촬영되거나 묘사되거나 또 그 내용이 공표되어서 알려지지 않을 권리, 그리고 또 영리적으로도 이용되지 않을 그런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10조 1항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권리 때문에 보호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초상권 침해 대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우리 3세 아이입니다. 자, 이처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신해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고 친권자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촬영된 아이의 사진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생님의 개인 SNS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그 업로드 사실 자체만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업로드했다. 그 사실 네. 자체만으로 인정된다고 말하기는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근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보통 보면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초상권 침해한다라고 하고 그를 통해서 이런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올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인격권이 침해가 될 때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의 이미지 등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초상권이 침해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상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떤 구성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해도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행위고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행위라면은 또 딱 그 사진을 올렸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초상권 침해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침해로 달성하려고 하는 이익이 초상권으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클 때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지 않고요. 예. 또 아까 그 사회상규에 부합하느냐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촬영한 사진의 내용을 공표하는 그 과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가, 그다음에 일상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정도가 또 어느 정도인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초상권이 침해된다 아닌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SNS에 사진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는 뭐 올려도 돼? 네, 뭐 이런 식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걸까요? 그 상황이 만약에 아이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본인이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리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몰랐을 땐 또 보호가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이고 네. 그 미성년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행위를 취소하거나 또 행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거든요. 이 상황을 법률적으로 보자면은 그 초상권에 대한 포기 행위를 그럼 초상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아이는 동의를 했고 그 대리인이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그 행위를 부모가 취소하거나 부동의했다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럴 네. 때는 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네요. 또 미성년자다 보니까. 네. 자, 법원에서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떤 사항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뭐 살짝 언급은 해주셨긴 하지만, 네.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초상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그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지를 제일 먼저 봐야 되고요. 만약에 식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사진이 상업적 목적,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무단 사용을 했다. 거나 또는 계약에 이제 사용을 허락을 했는데 그 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 어린이집이나 원에 들어갈 때 동의서를 작성하잖아요. 부모들이 이렇게 초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 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또 선생님의 SNS이기 때문에 또 네. 문제가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SNS에 아이 사진을 올리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또 어린이집 생활과정에 촬영된 단체 사진까지 동의가 굳이 필요한가? 이런 입장으로 지금 약간 대립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처음에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동의를 하게 되는 부분은 아마 부동 문자, 즉 인쇄된 그런 문자로 약관에 해당될 것 같거든요. 그 약관에서 설사 이제 그 좀 쉽게, 그러니까 대충 읽고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이고 그 네. 부분을 이제 인정하고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은 네. 그런 약관에 기재된 것보다 구두로 더 이렇게 특별하게 약정하는 것이 더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청에 대해서 사실 들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네. 더구나 개인의 SNS에까지 꼭 이제 사진을 올려야 될 그런 꼭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죠. 하면은 네.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는 네. 생각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굳이 그 부모의 반대를, 또 그 부모의 반대는 타당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아동 범죄라든지 그런 거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사실 이 경우에는 부모의 의견이 더 중시되어야 하지 않은가 싶고요. 다만 그 사진 내용이 영리 목적으로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 뭐 어린이집의 홍보를 위해서 쓰인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상규상으로도 그렇게 엄청 그 잘못된 행위다, 비난받을 행위다라고는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나 노출의 빈도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조정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따질 정도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어머님께서 이런 의견을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을 선생님한테 잘 전달하시면 선생님도 이렇게 부모가 불편하다는데 굳이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아이가 이제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선생님과의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니면 또 오해할 수 있는 요지들이 많기 때문에 잘 좀 대화로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1997년 경제위기가 다가오던 그때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댁의 주택 2층에 살고 있던 누나네가 야반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누나는 평소 시어머니 돈을 관리했고 시어머니의 지인들 돈과 자매들 돈, 아버님 퇴직금까지 싹 들고 갔다고 해요. 그 전까지 가족들은 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서 서로 돈 떼인 걸 사건이 나고 알게 됐습니다. 당시 시부모님이 살고 있던 주택에 가압류가 들어와 형제들이 돈을 모아 풀기도 했고요. 떼인 돈만 대략 3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시댁을 위기로 몰았던 누나네는 20여 년이 지났지만 연락도 없고 사과도 없는 상태고요. 지금 집은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최근 아버님 건강이 나빠지면서 재산 분할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주택은 누나를 뺀 나머지 자식들에게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평소 생생법률쇼를 애청하는 제 생각에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나가 나타나 내 몫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상담 신청을 해봅니다. 다른 시누이가 유언 공증을 하면 된다고 해서 추진 중인데요. 유언 공증을 하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라는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또 긴 사연을 전화 상담으로 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네. 잘 정리를 요목조목 해주셔서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고 정말 생생법률쇼 애청자라는 게 이렇게 글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저희가 또 애청자시라고 하니까 좀 더 물론 늘 신경 쓰지만 좀 더 잘 좀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자,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을 피할 수 있으면 사실 피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참 누나가 그 야반도주, 또 가족들의 돈을 가지고 야반도주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야반도주 예전에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저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 자녀들이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도록 우리 시부모님께서 미리 유언을 좀 해두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뭐 옳다고 보시나요? 일단 상속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옳은 방법이고요. 근데 유류분 청구까지는 막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도 우리 애청자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속에서 배제된 형제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걱정돼서 지금 유언 공증 추진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경우에 혹시 유언 공증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 공증만으로도 충분한 건지 궁금해요. 유언 공증은 뭐 유언 사실을 이제 확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되지 못하고요. 그러네요. 오히려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도 확정적으로 정말 가능하다라고 우리 지금 현실 그 실무상 법원 판례상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 유언 대용 그 신탁이라는 제도가 어느 1심에서는 유리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네.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법적으로는 유리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지금 판례상 이 유언 대용 신탁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방법도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유효하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참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럴 땐 참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데 어쨌든 뭐 가족들의 돈을 들고 야반도주를 하고 20여 년간 지금 부모님도 찾아뵙지 않고 부양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세요. 이 지금 누나분. 그런데 이런 자녀에게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 건지 뭐 제가 질문은 드리지만 인정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크게 불거졌던 것이 네. 예전에 그 연예인 구하라 사건 뭐 맞아요. 이런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는 사실 많은데 지금과 같이 뭐 부양을 하지 않았다, 그 부모에 대한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다 해도 해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해외에서 일부 네. 그렇게 부양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그런 제도는 뭐 중국, 일본, 미국 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핏줄이 엮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 신탁 재산 같은 경우에는 또 유류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저희 법률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만약에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신탁 재산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될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고 음. 봅니다. 왜냐하면 그 1심 판례에서 우리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떤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냐면은 네. 증여했거나 상속한 유증이든 뭐 사인증여든 증여든 그런 증여 또는 상속에 된 그런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네. 근데 신탁 계약은 정말 말 그대로 계약이고 신탁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증여나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받을 수 있는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근데 과연 우리 입법 취지와는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대법원 판례까지도 정말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 방법이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신탁제도 좀 처음 보신 분들도 방송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재산 이제 물려줄 상속이 될 만한 그런 재산을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해서 금융회사에게 수탁자를 지정을 해주고 금융회사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신탁 제도를 활용을 해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그 신탁 수탁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그런 조건, 즉 사망, 유언자의 사망이라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은 그 재산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뜻하거든요. 네. 그런 계약 제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상담자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좀 그나마 효력이 있는 부분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자, 끝으로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저희 법률 방송도 보시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답은 대충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끝으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안타까웠던 점은 처음에 그 야반도주를 했을 때 10년마다 그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10년마다 어쨌든 누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든 지급 명령을 하든지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채권을 항상 확보를 해두셨으면 지금 유류분 이런 반환 청구를 고민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도 채권을 갖고 있고 다른 상속인들도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상속이 그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당한다고 해도 그 채권과 상계하는
행위를 통해서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는 동안 그냥 야반도주 했다 그러고 이제 방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좀 법적으로 조언을 받으셔서 행위하셨으면은 크게 그 문제가 안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방법은 있었군요. 네.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안타깝지만 진짜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10년마다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좀 유류분에 관한 방어를 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지금 이미 대해서는? 그 채권에 네.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려서 그 그렇군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좀 다른 분들도 많이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저희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02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상담 통해서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각 분야 전문 변호사의 무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홈즈 법률사무소 하정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